신자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예, 뭐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심각하게 각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살짝 서머랠리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조건은 그거였어요. 연준 FOMC 회의에서 스탠스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서머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시장이 허를 찔렸지 않습니까? 한 8월 정도로 봤는데 신호가 한 2개월 앞당겨졌습니다. 6월에 네. 나와버린 거고, 실제로 금리 인상 시점 같은 경우는 뭐 한 1년 이상의 땡겨진 느낌이죠. 이런 것 때문에 주춤은 했습니다만은 해서 이제 그 지수와 동반하는 어떤 서머랠리는 조금 가능성이 낮았지만은 종목 서머랠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리 얘기 좀 지겹긴 하지만은 정리 딱 하고 넘어가죠. 이제 뭐 오늘로서 끝을 냈으면 좋겠는데, 요겁니다. 점도표와 금리 인상 이슈가 되겠는데,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입니다. 요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은 한 2023년 정도에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원래는 한 24년 정도 빨라도 그때쯤 봤었는데 1년 당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블러드 연은 총재가 갑자기 지금 이러면 내년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년? 갑자기 덜컥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등등해서 시끄러웠는데, 간밤에 이제 이런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중심을 딱 잡아줬죠.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연준 위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준은 연준 같은 경우는 조금 당긴 건 있어요. 약간 금리 인상 시간을 조금 당긴 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만으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는 않겠다. 속도 조절입니다. 요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못을 박은 겁니다. 해서 일단 교통정리는 대충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금리 인상 시점은 다가왔지만은 조금 더 빨라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급 하나를 좀 또 보여드릴 건데, 그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그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낚시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낚싯대 던지고 나서 우리가 뭘 봅니까? 낚싯대 던지고 나서 밑에 물속에 들어가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찌만 보지 않습니까? 찌가 들어간지 나온지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에 해당되는 게 수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약간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살펴보니까 최근의 분위기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입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개인 쪽이 계속 매수 쪽이고 연기금이 좀 매도가 둔화되고 외국인 쪽은 매도 추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잠깐 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거래소 쪽에 한 3천억 정도. 요게 뭘까? 요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매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좀 분해해서 보면 어제 외국인 섹터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많이 들어온 쪽을 보니까 운수 장비였어요. 자동차 쪽이 많이 들어오고, 네. 화학 쪽, 철강 금속, 금융, 증권, 딱 요 분위기가 뭐냐면 지난 이틀 전에 이제 올랐던 미국 시장이 올랐던 경기 민감 섹터가 강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쪽에 전기전자 쪽하고 제약 쪽은 매도라는 겁니다. 요 섹터만 놓고 보면 전기전자는 거래소를 땡기는 쪽이고 가장 시총이 비중이 높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는 코스닥의 시총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 주력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쨌든 어제는 요게 약간 찜찜하다. 그래서 놓고 보면 외국인 수급 자체는 추세적인 의미를 띠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다만 오늘도 봐야 되겠죠. 다만 종목 간 섹터 간에 돌릴 만한 힘은 아직 충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요걸 잠깐 보죠. 무엇을 내가 들고 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또 버려야 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매수자의 롱의 입장이지만은 공격자, 숏 세력들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면 어떤 섹터를 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요게 지금 그 체결과 상환이라고 여기 그 막대가 올라오는데, 체결이라는 것은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건 뭔가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숏을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환이라는 것은 쇼커브링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파란색 막대가 많이 올라온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겠네요. 공매도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냐면 기계, 전기전자, 네. 아쉽지만 운수창고 이쪽이에요. 운수창고는 이제 뭐 해운 쪽이 되겠죠. 해운이나 그러겠죠. 뭐 항공이 되겠고 전기전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기계 이 운수창고 쪽을 공매도 세력들은 자꾸 집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한번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일본 증시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일본 증시가 어제는 3%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이틀 전에는 3% 급락이 나왔어요. 네. 굉장히 낙폭이 진폭이 큰데 이게 뭘 의미냐면 결국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변동폭이 안 나옵니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런 현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가 이런 가파른 등락 폭을 보인다는 것은 불확실성은 아직은 완화는 됐지만은 여전히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그 이번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잠정 결론을 내린다면 네. 우선은 이제 전제는 그렇게 깔고 가죠.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을 한다니까 좀 믿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시장이 이제 예전만큼 달리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갈만하면은 누군가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아닌데, 너무 빠른데, 제동을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달고 산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시장 대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동성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종목 선정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종목 가운데 상당히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요즘에 네, 흐름이 좋고요. 괜찮습니다. SM도 지금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의 전략인가요? 예, 아까 제가 그 시장 지수와 결합된 시장을 놓고 보면 약간 서머랠리의 가능성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 근데 종목들은 지금 어디선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보이던 관심 종목 이게 뭐 최고의 종목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거 일주일마다 한 번 보여드리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이면 사실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정도 요즘은 속도로 하도 빨라요. 빨리 순환배가 돼서 예. 그래서 갑자기 여기 있던 종목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현재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게 최선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일도 이 종목이 최선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종목들 보시면 현금 부분을 제가 10에서 20 정도 잡아놨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10에서 한 30까지 잡아놨는데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할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수익이 잘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금 가져가셔야 돼요.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주식 100% 아무리 들고 있어도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똘똘한 종목 뭐 70, 80 들고 있는 게 훨씬 수익이 잘 나고, 특히 장에 가끔 급락이 나오잖아요. 지난번도 그렇고. 그럴 때 잡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현금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 말씀 잠깐 드릴게요. 네. 지금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주식창 쪽에다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어떤 동영상이요? 이 변동성 장세에 수익 내는 법인데, 과연 내가 수익이 안 난다면 그게 시장의 잘못일까? 아니면 나의 잘못일까?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무료인가요? 무료죠. 네. 네, 주식창에 올려드렸으니까 예.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또 계속 나온 얘기가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얘기 아직도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논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한 8개 정도가 해당된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은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받침이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 그게 필요한 거지, 성장주냐 가치주 양대 논리는 이제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카카오 보시면은 카카오 어제도 올라갔죠. 70조가 좋아요. 넘어, 시총 네. 70조가 넘어갔는데 카카오 보십시오.
아니 뭐 금리 인상이니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는데 카카오가 뭐라 그럽니까?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덕산 네오룩스가 뭐 한 20% 이상 급등했고 하이브도 10% 이상 올라왔어요. 대주도 10% 이상, SM도 장중 10% 이상 급등주가 상당히 많은데 관련해서 제가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종목 중에서 일단 CJ ENM을 또 조심스럽게 하나 올려둡니다. 새로운 종목인가요? 예, 그렇죠. 성장주 쪽에다 좀 올려놨는데 요게 이제 실적도 되고 성장성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미 지난 1, 4분기 실적을 보면 꽤 잘 나왔거든요. 보니까 커머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기 회복에 따른 광고 배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자회사 걸출한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자회사들도 잘해주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다가 성장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지만은 티빙에 대한 어떤 과감한 투자가 지금 단행되고 있다. 아마 디테일 부분의 성장성이 또 담보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어떤 분위기에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밤에 나름 그 넷플릭스가 2% 이상 올라왔거든요. 스필버그 감독하고 또 같이 일을 한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컨텐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제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나오는 거 봤는데 사실 그 중에 상당수 종목은 관련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 테마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메타버스 관련주를 만져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약간 기준이 될 만한 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KB자산운용에서 지금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관련 펀드를 출시한다고 나왔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 이런 겁니다라고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과 또 섞여 있네요. 그렇죠. 글로벌 전체를 보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뭐 예. 네이버, 하이브.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대표적인 분류해놓은 그 분류법을 보셔야 되는데 VR하고 AR 관련주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어떤 컨텐츠 업체들, 뭐 오토데스크라든지 엔비디아,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고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로블록스가 있고 네이버와 하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빅히트죠. 예전 그렇죠. 이름이. 예,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상세계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존, 퀄컴,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들을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종목도 있으니까 좀 네. 조심하라는 말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도 좋지만은 실적이 겸비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관심주 중에 관련주가 꽤 많아요. 네이버, 하이브, SM, NC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장 지금 하이브와 SM, NC소프트 세 개의 종목은 우리나라 3대 엔터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이브는 위버스를 가지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슨을 가지고 있고 NC소프트는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의 V라인은 하이브로 넘어갔고 결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대표적인 실적을 겸비한 진정한 메타버스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하이브하고 SM은 제가 최근에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좋았죠. 있잖아요. 예. 하이브는 예전 청약 당시에 그때 상장 당시에 가격을 빼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30만 원 훌쩍 넘어갔는데 이들 종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K-팝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메타버스와 연계된 복합적으로 연계됐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하이브의 지금 BTS가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빌보드 핫 100에서 4주 연속 1위입니다. 대단하죠. 이건 일본에서 예전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60년대에 빌보드 핫 차트에서 3주 연속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일본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 그 기록을 이번에 BTS가 깬 거예요. 그리고 빌보드 그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4주 연속 1위를 기록한 팀은 15개밖에 없습니다. 15가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BTS가 지금 들어가 있는 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SM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성장성이 없네, 뭐 구조조정 안 했네,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성장성이 뭐겠습니까?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이 성장성이 되겠고 게임은 그다음에 그 신작 게임이 되겠고 SM 같은 하이브 같은 어떤 이런 성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플랫폼도 있겠지만은 네.
당연히 신인그룹입니다. 그러겠죠. 이번에 에스파라는 신인그룹이 나와서 뭐 디지털 싱글곡 2개를 발표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번에 하나 했잖아요. 이번에 나온 그 넥스트 레벨이라는 그 곡 같은 경우는 멜론에 24시간 히트 쪽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신인 그룹이 그렇게 그쪽 그 차트에 1위 기록하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에스파 1위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은 왜 하이브와 SM이 또 메타버스 관련 주냐면 하이브는 이미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미 가지고 있고 네. SM 같은 경우도 리슨이라는 또 버블이라는 걸출한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신인 그 괴물 신인 에스파 같은 경우는 4명의 멤버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몇 명이냐면 8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바타 4명이 있어요. 아, 네. 아, 네. 처음에 나올 때는 어이없었거든요. 상당히 뭐 하는 짓이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 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먹혀들고 있고 그러겠네요. 상당히 가능성이 네.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정도가 되면 그 BTS 하이브의 BTS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돼요. 진부터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군대를 찾아가게 되면 메타버스 안에 그들의 아바타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돈이 네. 됩니다. 그게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이브와 SM 같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을 낼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하나 말씀드리고 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백범 김구 선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하냐면 네. 그 문화 강국론을 펼친 게 우리 백범 김구의 어록이 있는데 이런 네. 말씀을 했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뭐 부강한 나라도 좋고 남의 나라 침략하지 않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제가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딱하고 말해서 우리 반만년 역사에 지금같이 한류가 센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이 최고죠. 찰나의 예. 순간이에요. 10년,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SM의 보아가 일본에 진출한 게 20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런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아니, 그럼요. 것이다. 앞으로 향후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 네. 5년에서 10년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이 조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하지만은 충분히 아직까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불소2가 가시화될 때 그때 강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관망? 약간의 관망인데 예. 입질만 하고 관망. 입질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제가 낙폭 과대주로 좀 분류를 했지만은 낙폭 과대주로 분류하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성장 가치주로 저는 분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기아차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고 보셔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전략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죠. 포트폴리오 유연하게 가져가시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성장과 실적을 겸비한 종목만이 올라가는 장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